안녕하세요. 역사저널 동작의 그날 진행자 맥명숙입니다. 9.27 사태, 낯선 이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2년 9월 27일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 원풍 모방 노동조합이 전두환 군사정권과 회사 측에 의해 파괴된 날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라는 논리로 벌인 노조정화 때도 꿋꿋하게 버텨냈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했던 원풍 모방 노조는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1982년 9월 27일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참히 파괴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1982년 당시 원풍 모방 노조의 부조합장을 맡고 계셨던 양승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풍동지의 운영위원을 맡고 활동하고 있는 양승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얼마 전에 원풍동지회에 이 총회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 네. 저희가 9.27 끌려난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기도 하고 40년을 9월 달이 되면 전후로 해서 이렇게 꼭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한 13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동지들이 각 지역에 사는 동지들이에요. 제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뭐 이렇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동지들을 이렇게 만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를 아주 잘 치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동작구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 네. 저 김학규 소장님, 신대방동 원풍 모방 회사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어디죠? 대림 삼거리 있잖아요. 예. 그 앞에 우성 아파트 있고요. 그 우성 아파트 자리가 원풍 모방 노조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죠. 이게 1986년에 이제 이곳이 이 아파트로 이제 변화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분양을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1988년부터 여기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성 아파트 자리가 이제 1970년대 이 민주노조의 상징 이 원풍 모방 노조가 있던 곳인 건데요. 이 사실이 사실은 동작 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많이 좀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 전 1982년 9월 27일에 있었던 9.27 사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원풍 모방 노조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이런 자료도 있고. 사진 자료. 사진 자료. 귀한 자료 같아요. 네. 그리고 원풍 모방 노조의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썼던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엄청난 책인데요. 예. 1000페이지. 예, 아주 소중한 귀한 자료인데요. 일단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그때 당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여성 조합원들이 무력으로 진압되고 끌려나갈 때 이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는 230여 명, 그중 8명이 구속됐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숫자도 57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노동자들이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네요. 원풍 모방 노조 조합원들이 이 경찰과 회사 측 행동대원들에 의해서 저렇게 강제로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정말 좀 끔찍하네요. 예. 저 9.27 사태 이후에요. 8명의 간부가 구속되고 무려 559명, 559명의 원풍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합니다. 와, 양승화 선생님.
아니 진짜 저 때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민주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하려고 아마 그 계획된 그런 노동조합 파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82년도 9월 26일 그 9.27 전날 네. 부조합장하고 이제 총무를 해고시키고 그다음에 그 해고 공고를 게시판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을 세고 본격적인 그 회사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중요한 간부가 해고를 당했으니까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9월 27일 날 느닷없이 그 12시쯤 그 폭력배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조합장을 감금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조합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함께 있던 동지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팽개치고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6시 출근해서 2시 퇴근반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그 현장에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지금 조합장이 감금당하고 막 그 폭력배들이 쫓아와서 지금 노동조합 앞에 난리가 났다고 부조합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울면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가깝거든요. 저희 부서하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폭력배들이 3층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나가보니까 이미 부조합장 박순애는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려고 유리창을 깨다가 손목이 상처가 나서 밖으로 병원으로 실려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총무했던 이옥순 씨도 말하자면 그 폭력배들에 의해서 집어 던져져서 머리가 깨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렇게 상황이 아주 급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딱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막 그 조합원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지금 난리가 났다더라 뭐 이러면서 막 뛰쳐나오면서 또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 상황에 무슨 일이야. 기계 끄고 나와 파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상근 부조합장이 그 아파서 나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딱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그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그 생각이 나면서 현장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사과에 있는 차은연 대의원한테 너 지금서부터 우리 정사과로서부터 시작해서 직복과가 이제 마지막 그 끝에 있는 그 과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전달해라. 기계 끄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리고 폭력배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기숙사에다가는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쌀쌀하고. 두꺼운 잠바 입고 기숙사생들 다 내려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일하는 반은 들어가서 일하고 나머지 반들은 이제 이 상황을 같이 이제 보면서 싸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2시 퇴근반이니까 퇴근하면서 상집회의를 수집했어요. 지금 조합장은 감금되어 있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합에는 구사대들이 들락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완전히 차단시켰으니까. 그리고 식당에서는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2시 출근반도 안 줬고 퇴근반도 안 줬어요. 이제 그때부터 단식을 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밥을 굶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상집회의 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회사 앞에 그 비닐로 천막이 쳐져 있던 곳이 있었어요. 하우스처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상집회의를 했죠. 11명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오늘부터 조합장이 감금되어 있으니까는 노동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퇴근을 중지한다. 그리고 그 파업이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싸움을 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장소를
그 노동자하고 가장 가까운 정사가로 한다.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사가에서 싸움을 한다는 걸 알면 저들이 거기를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할까 봐. 그래서 이거는 저녁에 7시 30분에 2시 출근반들이 그때 식사 시간이라 다 나올 수 있고 기숙사생들이 다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걸로 한다. 그리고 조합장이 감금되어 있으니까는 남부경찰서 그리고 노동부에다가 고발한다. 왜냐하면 감금시켜놨으니까. 예.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조합장이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를 짜서 조합장 힘내세요. 그리고 노동과도 부르고 이러면서 조합장이 안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의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7시 30분에 저녁에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싸움을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농성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작업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정상화될 때까지 추석 귀향을 중지한다.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조합원들은 알리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합장 감금시킨 것을 고발을 했는데 남부경찰서 담당 형사가 얘기하기로는 노노 싸움인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거는 노동자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발을 빼는 거죠. 예. 또 그 무궁화 하나짜리가 이제 누구랑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 쌍년들이 빨리 이렇게 덤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들은 이게 뭐였냐면 그렇게 이제 그 구사대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폭력배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하면서 바로 싸움에 돌입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그 일도 잘하고 있고 질서 정연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당황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한 10시쯤 되니까는 합동수사본부 그 소소문에 있던 그 80년대에 저희가 이제 가서 조사받았던 거기에서 최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분수대에서. 그래서 갔더니 저보러 이제 그러게 자기네가 좀 온건하게 노동조합을 하라고 그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강성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수사한테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강성으로 했다 그러냐. 우리 지금 가만히 있는데 폭력배지 쳐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가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임금상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농성을 한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딴소리냐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조합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고 그 농성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세고 또 다시 뭐 회사랑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니 노동자를 저렇게 강탈하고 그리고 폐쇄시키고 저렇게 드나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조합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근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최수사관 하는 말이 조합장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거는 회사에서 지는 싸움이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조합장은 안 죽었을 거다. 자기는 알고 있었겠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어찌되었건 그 수사관한테 그 농성 풀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오지 마라. 이러고 만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그러니까 구사대들은 약간 흔들렸어요. 지네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계획은 이 조합장이 사표 쓰고 자기한테 도장 찍고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는 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총파업을 하거나 이랬으면 경찰 불러다가 다 끌어내고 이랬으면 끝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장도 그냥 제대로 돌아가고 농성도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자기네가 약간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와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러긴 했어요. 그러더니 그날 이제 10시쯤 되니까는 예비군 소집을 해가지고 그 걸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걸기대회 제목이 도산이 침투하면 도산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예, 물론 이제 예비군도 있었지만 그 모르는 그 폭력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본사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KBS, MBC 뭐 이런 방송국에 그걸 또 방송 예 방영이 되고 우리가 농성하는 것들도 마치 이게 노동자들이 노노 싸움을 해서 농성이 벌어졌다 뭐 이러면서
방송이 계속 나가고 애국 방송을 계속 하고 음. 이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한 600여 명이 이제 농성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대가 많이 필요했어요. 생리대를 신협에서 있는 걸 이제 다 갖다 이제 쓰는데도 이게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밖에서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이 그 회사에서. 그리고 폭력배들이 막고. 그래서 이제 생리대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밖에서 뭐 김승훈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굶고 있다고 하니까는 빵도 사오시고 우유도 사오시고 이랬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립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안에서. 예, 고립된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때 4박 5일 동안 싸움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는 밖에하고 또 어디하고도 연락을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 예. 그리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다 보니까 토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쪽지를 막 써서 밖에다가 단식에 필요한 것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소금물을 먹이면 괜찮다. 뭐 이래갖고 그러면 간부들이나 그 대원들은 식당에서 물 떠다가 소금을 타서 먹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이제 기계 사이드 눕혀놓고 좀 이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이러는데 3일째 되는 날은 회사에서 그 농성장에다 마이크를 딱 설치하더니 성모방송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추석 명절 새로 가라고 이런 것도 하고 또 느닷없이 부친 이독 뭐 이런 정보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간부 중에 정령래가 있는데 정령래 아버지가 이독하다고 정보가 왔다고 사무실 오라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령래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왜 이제 이독하냐고. 그래서 이놈들이 완전 거짓말하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방송하고 그것도 이제 좀 잘 안 맥히니까 시골에다 그 부모님들한테 반대로 정보를 치는 거예요. 남녀가 혼숙하고 있어서 임신할 우려가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시오. 그 다음에 여기 그 빨갱이들한테 감금되어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시오.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시골로 치니까 부모님들 고향에서 명절 새로 올 그 딸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설득하고 이러면 이해하시고 가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고 이러니까 이제 경비실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30명씩 50명씩 모아가지고 주민등록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드시게 해가지고 이제 들여보내요, 현장으로. 그러면 현장에 하고 있는 농성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이 양반들이 똑같은 작업복 입고 막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제 얼굴 서로 안 들키고 안 가려고. 자기네 부모가 왔는지 다 아는데 또 누가 왔는지 다 아는데 거기 안 끌려가려고 이제 얼굴 가리고 작고 가리고 있는데 그거를 밟으면서 이제 찾으러 다니고 숨바꼭질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어쩌다 이제 그 얼굴을 보여가지고 이제 끌려가면 또 다시 이제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를 했죠. 그 농성 그 3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는 기계를 이틀간 일하고 이틀간 추석 휴무가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그냥 전체가 다 이제 600명이 모여서 농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기계를 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조용한 거야. 그 시끄럽던 현장이. 그러니까 그 폭력배들이 회사에서 단전 단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끄고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물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면 큰 회사에서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던 그 조합원들이 한 화장실만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구사대들이 끌어내니까. 근데 나중엔 그 물이 안 내려가니까 변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컴컴한 그 속에서 스팀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좁은 데서 한 600여 명이 단식 농성을 하는데 이렇게 그 숨이 막힐 만큼 그런 공간에서 스팀을 트니까 다들 이렇게 손발이 돌아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물러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농성장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놓으면 이제 구사대들이 이제 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해고된 선배들이 밖에 있다가 데리고 가거나 뭐 이래서 병원에 이제 옮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정말 참.
예, 그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 추석이라면 오늘 저녁쯤 되니까 갑자기 폭력배들이 한 200명으로 증원이 있었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제 어떤 그 방법을 쓰냐면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양손 양팔들 하나씩 잡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대로 서로 둘러싸고 안 떨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냥 끌려가요. 4명이 잡아 뜯어서 한 사람씩 끌고 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끌려가면, 여기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이렇게 끌려나가다 말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리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끌려나가서 다 끌려나가게 되면, 세문안교회나 대림성당이나 명동성당이나 여기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일단은 운동장으로 뛰자. 안에서 저항해서 이렇게 끌려나가는 것보단 그게 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뛴 거예요. 운동장으로. 뛰어서 이제 나가보니까 조금 이제 컴컴해졌는데 회사에 그 폭력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대림동에 사는 남자들이 그러니까는 알바 같은 형태로 오늘 얼마 줄 테니까 나와라 이래서 그 일을 했다는 사람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지. 그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추석 하루 전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장에 그거 에워싼 거야. 우리 그 농성하는 사람들을 다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회사 과장 뭐 부장 뭐 또 뭐 이런 뭐 그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에워싸서 우리는 사람 살리라고 여기 연풍무방 노동자 조합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대림동에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 현장에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정의도 우리 편도 없었어요. 근데 암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끌려나가고 마는 건가. 이렇게 싸우고 말아야 되는 건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가다가 이제 저는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 조합원들은 그 아침에 5시까지 끌려났는데 마지막 그 끌려나면서 그 조합원들이 그 몸부림치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 정문 앞에는 그 주인 잃은 신발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들이 4박 5일 동안 안 씻었잖아요. 예. 안 먹었잖아요.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한 거에다가 머리는 다들 떡이 져가지고 산발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끌려났는데 갈 데가 없는데 마치 그 옆에 그 양문교회가 거기 양문교회. 예. 추석에 그 예배를 본다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가 추석이 10월 1일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10월 1일 날 이제 추석날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있으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오면서 나가라고 우리 보고. 양문교회 다니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엄풍에서는. 그 엄풍에서는 대체로 기숙사생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나오고 나니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상여금 받은 것도 있었는데 상여금을 작업복에 놓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계속 농성 얼마만큼 할지 모르니까 그걸 전부 다 신념에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한 푼 없는 거예요. 다들 주머니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그 말하자면 간부들이 돈을 다 뺏었다. 집에 못 가게. 뭐 이렇게 이제 그 방송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저를 경찰서로 연행한다고 이제 경찰 버스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경찰 버스를 타고 남부서로 연행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 박순애 그 부잡장하고 이제 이옥순 총무가 현장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그랬는데 연행돼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찰서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만났구나 이래가면서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부접장 했던 그 이재호 부접장도 같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2시쯤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 딴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데려간 곳이 노동부 지방사무소예요. 거기 가니까 김승현 검사가 있어요. 그 악명 높은 검사. 예, 그 김승현 검사가 아마 그걸 지휘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김승현 검사가 그 명절 때 왜 그런 걸 해가지고 해가면서 이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니네가 싸움을 걸은 거지, 우리가 한 거냐고, 이게 지금 이러가면서 이제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명절이라고 그 보증을 쓰면 조사는 나중에 받고 일단 석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걸, 집에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박순애, 그 이옥순 저를 이제 보증을 쓰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아이고 내가 너를 못 가르쳐서 공장에 보냈더니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너네가 이 애비보다 낫다 이러시면서, 그래도 그 너네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만이라도 한 것 같다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보증을 써서 나왔는데 전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집에 갈 상황은 아니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그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됐거든요. 그래서 대림동 일대 병원이 우리 조합원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 침대가 없어가지고 자리를 깔고 링거를 마치고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또 밖에서 해고당했던 그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손을 주물르고 뭐 다리를 주물르고 해도 안 돌아오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이럴 정도로 입원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는데, 그래도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들 갔는지. 그래서 이제 한 3시쯤 이렇게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지들은. 그래서 산업선교로 갔죠. 왜냐면 그 기숙사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길 갔겠다 싶어서. 갔더니 이제 거기에 집에 못 간 기숙사생들이 거기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안 온 친구, 그 동지들은 자기네 언니나 또 친구들이나 이런 데 가느라고 이제 버스를 타거나 뭐 이랬는데, 완전히 그 미친년처럼 옷도 지저분한 데다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는 차장도 있었고 이랬었어요. 그렇죠. 예. 운전기사한테 이제 저 차비가 없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이러면서 이제 차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년 쳐다보듯이 왜 이 아침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버스를 타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다 이제 승용차를 한 30대를 그 대기하고 있으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지하철 그 옆에다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돈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집에 가고 뭐 이랬던 힘든 그런 걸 겪었었거든요. 엄풍 사건을 그렇게 겪으면서 그 산업선교에 그때 가서 있으면서 다음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졌죠. 네, 그 뒤로 다시. 지명수배 내려져서 벽보로 다 붙였잖아요. 이렇게 14명 간부들 지명수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 진짜 동작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의 막 전쟁터 같았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만요. 대림동 일대가 엄봉 조합원들이 다니면 그때 경찰들이 완전히 짝 깔려가지고 지나다니면 이제 그 회사 담임이나 뭐 회사 아는 사람들이 제가 엄풍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잡아가요. 연행해요. 때려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뭐랄까, 그냥 곧바로 연행하고 때리고 이래도 그게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무법천지. 무법천지, 맞아요. 무법천지였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당했죠. 그렇게까지 그 원풍 모방 노조가 그러니까 탄압에 이렇게 대상이 되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전두환 군사 정권이 얼마나 이 원풍 모방 노조를 눈엣 가시로 여겼는지 좀 이렇게 짐작이 가거든요. 그 선생님 원풍 모방에 입사하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그 72년도 7월 7일 날. 날짜까지 정확히 좋은 날 입사하셨는데 7월 7일. 7월 7일입니다. 그때 몇 살 때? 16살이었어요. 16살이요? 예. 처음에 그 원풍모에 입사할 때는 노동자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예. 잘 먹고 잘 살고 아, 네, 그렇게 입사를 했죠. 그렇구나. 네. 그 원폭모방 노조가 네. 처음에는 그 어영노조였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노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 들어가셨을 때는 그 어떤 노조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민주노조는 아직 안 됐고요. 아. 민주노조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시점에. 예. 제가 7월 7월 입사를 했는데 예. 입사와 동시에 이제 아, 가입이에요. 조합원이 예, 되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12시간 일도 하고 18시간 일요일 날 막교대 할 때 그렇게 일도 했으니까 그때는 노동 근로 조건이 되게 안 좋았던 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한모방이나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30% 임금이 낮았어요, 우리가. 그 굉장히 당시에. 조건이 나빴어요.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풍에서 약간 기술 배워갖고 다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대한모방이나 이런 데로, 동강모방이나 이런 데로. 왜냐하면 임금이 작으니까. 그쵸. 네,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럴 만큼 나빴는데 제가 7월 7월 입사를 했는데 8월 달에 예. 그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예. 등나무 밑에 운동장에 조합원들이 모이면서 막 데모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비가 오니까 우선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회사 사원들이 야 너네들은 뭘 한다고 거기 쫓아다니냐 이러면서 야 너네들 그런 데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때고 그리고 9월 달에 명동성당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이 뭔지를 좀 알게 됐죠. 성당에 가서 그때는 회사에 그 기계를 안 껐었거든요.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24시간 계속 돌렸으니까. 그리고 일요일도 안 쉬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명동성당 갈 때는 기계를 껐었어요. 기계를 끄고 그리고 특근을 거부한 거지. 정상적인 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특근을 거부한 건데 그래서 일요일 날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일 안 한다고. 회사에서도 이제 특근을 그렇게 안 한다고. 특근 안 한다고 보복하는 거지 기수생들을. 근데 이제 밖에서 누가 프랭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전문까지만 나와라 이렇게 써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웬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박명숙 씨 부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전문까지 기숙사에서 뒹굴던 옷 그렇게 막 고무신 신고 막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막 쏟아져 나오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났겠네. 문을 잠그는 거예요, 기숙사를. 정문을, 현관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상구로 그 유리창을 깨면서 막 나오니까 다치게 생겼잖아요. 열어줬어요. 이제 나오니까 어떤 그 모르는 언니들이 그땐 토큰이 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명동성당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명동이 어딘지 성당이 뭔지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남루하고 기숙사에서 뒹굴다 바로 나온 거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막 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게 거지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가니까 명동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하얀 모를 쓰신 분들은 신도야. 그리고 이제 까만 머리는 우리야. 엄청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사가 끝나니까 하얀 모 쓰신 분들은 다 가시고 우리만 남은 거예요. 우리만 남았는데 거기 이제 중부경찰서에서 나왔더라고요. 주동자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나고 막 이랬는데 다 빨리 돌아가라. 해산하지 않으면 다 연행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방송하고 막 이랬는데 밤이 돼도 안 가고 이러니까 막 그냥 안 있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때 이제 방지부장이 그때는 지부장이 아니었어요. 교선부장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갈 땐 가더라도 김산 추계경님이랑 기도라도 한번 드리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놈이 주동자라고 잡으라고. 그래갖고 막 갔던 조합원들 치마 밑에다 막 숨겨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 12시 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그 경찰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1시도 넘어서 회사에 왔는데 그 밤에 밥을 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첫 끼를 먹었는데 그때 알은 거죠. 단결하고 힘 같이 하면 이렇게 밥도 주고 이 밤에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렇게 해서 좋은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죠. 회사 측도 이게 시간 끌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손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가 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동조합이 그때 그렇게 변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원폭모방 노조는 되게 모범적인 민주노조로 유명한데 그 회사하고 단체협
협약도 잘 이렇게 해서 그 복지나 이런 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되게 많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다른 데보다는 30% 임금이 더 낮았는데 나중에 30% 임금이 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적인 부분에서 신협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 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돈 안 들이고 학교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고, 명절이 되면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집에 가도록 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실질적인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미용실도 밖에서 뭐 1,000원 한다면 한 100원씩 받고 아, 미용을 회사 해준다는 안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복지적인 혜택을 좀 많이 줬죠. 많이 주도록 만들었죠. 노동조합에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복지적인 측면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아마 좋았던 거가 더 아닐까 이렇게 봐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데에는 왜 회사 간부한테 잘 보여야지 반장도 되고 조장도 되고 또 윗사람 승진도 그렇죠. 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들어온 순서대로 하고 이래서 이렇게 회사 눈치 안 보게끔 하고 이런 제도를 잘 만들었어요. 해고를 시키거나 이럴 땐 노사 합의하에 하게끔 되어 있고 협의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단체협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간 거죠. 말하자면. 양승화 선생님은 그럼 언제부터 간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일반 조합원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것 같고. 예. 예. 78년도서부터 대의원을 78년도부터. 네. 예. 근데 원풍에서는 대의원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대의원이 되면 완전히 좀 어깨가 으쓱하고 뭐가 좀 된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러는데 그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정말 그 자랑스러움이 예, 느껴져요. 그럼요. 그래서 대의원을 한 4번 하고 그리고 이제 쟁의 차장, 그다음에 교선부장, 그다음에 부조합장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 원풍은 75년서부터 79년도까지는 아주 잘 왔어요. 정말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11.6 사건이 터지고 12.12 쿠데타가 벌어지고 예. 또 1980년에 가면 그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5.17 쿠데타로 또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던 건데 예. 그 부분도 놀랍던데 원풍무방 노조에서 광주의 그런 아픔 이런 부분을 소식을 접하고 모금 운동을 하셔서 한 이틀 만에 뭐 470만 원을 모았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47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에 또 전달을 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뭐 말씀 들으면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뚫고 그런 부분을 또 해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던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계속 그 방송으로 폭도들이 그 뭐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광주가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방송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조합원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이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또 집에 연락해보고 이러면 그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요. 졸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길이 다 이렇게 차단이 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가는 길도. 근데 어느 날 유인물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보내는 거다 이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그 계엄군하고 맞서 싸우다가 개머리판에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쓰러져서 병원에 병실이 모자라서 병원에 입원도 잘 못하고 또 피가 부족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광주 들어가는 길목에다 차단돼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산을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거를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받아보신 분들은 등사기에 밀어서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잖아요. 해서 이거를 사람들은 많이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급한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뭐 그때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예. 너무 갑갑한 거예요. 가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모금을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상집회를 통해서 뭘 할까 이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식당에다 대자보를 붙이고 이제 모금을 딱 갖다 놨는데 그 이틀 만에 470만 원이 거친 거잖아요. 그게 이틀 만에. 의식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남의 일 같이 느껴진 게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470만 원을 우리 박순희 이제 부지부장님께서 윤공희 대주교님한테 그 전해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이제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빨갱이 우리 엄풍이 완전히 자경, 용공, 빨갱이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낙인이 찍히기 시작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아니 그 이전에도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운 털이 바뀌긴 했지만 예. 완전히 빌미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또 어쨌든 그 결과로 이제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과정이니까 예. 전두환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광주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이제 계엄군의 진압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원풍이 전두환 군사정권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 탄압을 받기 받게 되고 그런 예. 거죠.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박순희 부지부장, 박용석 지부장님이 이제 정화해고 되고 해고되고 또, 예, 수배되고 박용석 지부장님은 계엄 사령 쪽에서 출두라는 그 요구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출두조가 2번이 나왔어요. 계엄 사령대에서 온 거예요 보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예요. 내용도 그거에 관련돼서 조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노동조합에 감사도 나오고 감사 나온 수사관 뭐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와 빨갱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발바닥 두께의 차이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양승화 선생님도 또 그 이후에 이제 12월인가요? 1980년 12월 그때 네. 연행돼서 또 조사도 받고 막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서서문에 있는 합동수사본부에 그 12월 4일서부터인가 이문희 직무대행을 이제 조사한다고 연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지부장, 총무 차례차례 연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8명이나 연행을 했죠, 우리를. 저는 이제 그 쟁의 차장이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엄풍의 쟁의 상황을 전부 다 쟁의 부장과 쟁의 차장이 가장 앞장서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옷으로 콜랑 다 벗기는 거예요. 속옷까지. 그리고 머리도 만져보고 속옷도 만져보고 아주 그 정말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쟁의를 했냐. 그러면 왜 모금을 했냐. 광주 왜 모금했냐. 그 다음에 박용석, 박순희 어디 갔냐. 만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사표를 쓰라고. 그래서 아니 왜 사표를 여기서 쓰냐. 사표를 쓰더라 회사 가서 써야지. 그랬더니 지어받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계엄사 합동수사부였으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열흘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 80년 12월에 열흘 동안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큰 방에다가 모아놓고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표를 다 받았어요. 거기 온 사람들. 저도 이제 사표를 쓰게 되고 다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해고는 안 당하고 해고는 면했는데 그때 이제 사단장이 사단장실로 몇 명을 불렀어요. 가보니까 계보가 무슨 도표 비슷한. 예.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계보가 쫙 붙어 있는데 우리 조직표가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와, 조직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ABC 계보에 보니까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 사단장이 하는 소리가 이 상황에 좀 그렇게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랬던 얘기를 들었어요. 너네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 그러니까 너네처럼 고생하는 사람도 없다. 지내해 보니까 그랬나 봐요, 진짜로. 예, 그러면서 박용석이가 노동자 활동을 진짜 잘했더라. 비리 없이 돈도 많이 하고 노동자를 많이 깨끗하게 잘했는데 너무 시대에 앞서갔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가 엄풍을 치는 이유가 정말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14명이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4명은 순화교육을 갔죠. 예, 참참교육대죠. 예. 그래서 임재수 총무, 이규현 쟁의 부장, 그 다음에 이문희 지부장 직무대행, 그리고 또 이상배국 구매 담당 이 4사람이 이제 갔고요. 예, 남성 조합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서 이제 삼천교육대 보낸 거죠. 전두환 군사 정권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원풍 모방 노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그런 뭐 기구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9.27 사태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저도 이거 막 보다 보니까 검찰, 안기부, 보안사, 뭐 노동부 막 이런 다 모여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동작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장도 여기 참여한 게 있더라고요. 노량진 경찰서장 이게 참여한 게 있고 또 심지어는 동작구청장실을 회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작구민으로서 되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대책회의 그 문건이 보니까 되게 두꺼워요. 언제 누구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문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자료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풍 노동조합을 타겟으로 해서 김승연 검사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 회의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논의하면서 82년 9.27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9.27 사태 이후에 결국 선생님도 이제 구속되신 건가요? 10개월 살았어요. 고척동에서. 고척동. 네. 구치소에서 10개월 살면서 단식투쟁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이러고 이제 살고 나왔죠. 나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고생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뭐 구속돼서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 근데 밖에 있는 조합원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또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러면 블랙리스트.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차비가 없어서 다닐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그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일터가 없으면 당장 돈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취업이 안 되기도 하지만 뭐 됐다고 하더라도 원풍 다니는 거 알면 바로 해보니까. 예. 그래서 원풍 동지들은 그 블랙리스트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에 그 올려 있는 383명이든가 1년 번호 매겨가지고 본적 그 주민등록번호 다 넣어서 회사마다 다 돌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취업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한 동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또 시댁이 알면 시댁에서 또 안 좋은 소리. 그것 때문에 힘드셨다고. 그리고 또 원풍 사건은 정말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힘들게 했는데 시, 군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수, 경찰, 면장, 학교 선생, 또 집안에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오빠나 동생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경찰들이 와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섬에 있는 사람은 못 나가게 섬을 배 뜨는데 거기에 이름을 해놓고 이 사람 나가면 신고하라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차표 사러 가면은 서울 올라오고 그러면 또 신고해서 또 못 가고 이렇게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지사한테 끌려가서 도지사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취업해라 이렇게 희유받은 친구들, 동지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러한 고초를 해고당한 전조합원들 다 개처로 겪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회고록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겪은 이야기 이게 이제 푸른 발표도 다시 일어선다. 이거 뭐 한번 보면서 전 생각이 그렇게 힘들었다 보니까 또
나중에 2007년인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예. 거기서 또 원풍 관련 부분도 이제 다뤄지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많은 분들이 받잖아요. 네. 그 부분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절절하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엄풍단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잘 못하고 살다가 2000년도부터 민주화운동 받기도 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인증서를 대체적으로 다 받았잖아요. 근데 원풍 동지들은 그 민주화운동 인증서 받은 그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아온 삶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애들이 그걸 붙들고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내세울 수 있었던. 그 남편한테 말 못했던 것도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얘기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자녀들에게. 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이런 거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인증서를 받고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원풍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 그 이전에. 이런 옛날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그 얘기를 왜 여지까지 가슴에 넣고 살았어. 그때는 얘기해도 뭐 이해를 못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빨갱이 그리고 동네 사람이 수근덕거리고 뭐 욕하고 뭐 이랬던 또 시댁에서 말 못했던 남편에도 말 못했던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 이러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 그 인증서가 그러니까는 살아온 삶을 잘 살았다고 인정해주는 정말 인증서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그 녹색환경운동 초대 사무국장도 맡으셨나요? 네. 나중에 위원장도 하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안양노동회관 그 관장도 하시고 정말 이 노동자와 노동자를 위한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그 기본 동력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옥 갔다 나오고 나서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노동자 복지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때 이제 깨진 노동조합들 70년대 민주노동조합을 했던 곳들 YH, 동일, 반도상사, 뭐 청계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노동자 복지협의회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는 이제 89년도에 이제 안양에 내려가서 안양 노동회관을 또 몇 년간 했죠. 그러다가 98년도에 이제 그 인천 또 이쪽 뭐 이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생기고 이제 많이 동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의식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환경운동을 해볼까? 뭐 그래서 이제 그 동일방직의 최연봉 부위원장하고 이제 같이 녹색환경을 같이 이제 만들자. 그래서 그 민주노동조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좀 흡수해가지고 같이 좀 또 환경운동을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또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엄풍일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서부터는 그 진실화해 과거사 진상 그 위원회에서 엄풍노조가 정부에서 그 노동조합을 탄압해서 생긴 이게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판결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2010년도서부터 22년도까지 12년간 싸웠잖아요. 그 민주화운동 그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154명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은 174명이에요. 그런데 많네요.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사법부에서 이겼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승소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민사소송인데 피고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우면서 그 재판받는 재미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민사소송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가서 피고 대한민국은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가서
아 그래 그렇지 대한민국 맞지 저놈들 이러면서 이제 재판하는 거 보고 그래서 우여곡절 대법원까지 가서 그 양승태 사법농단 하면서 졌다가 재심해가지고 그렇게 이긴 거거든요. 참 어렵게 이겼어요. 그것도 우여곡절을. 예, 정말 우여곡절입니다. 힘들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예.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원풍 시절부터 이게 쌓아온 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원풍 다닐 때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때는 청소년기였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10대 예,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또 노동잡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러는데 다행히도 좋은 노동잡을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치관을 둬야 되는지 어떤 그 자세가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예. 아마 원풍 다녔던 동지들도 대체적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원풍이 아닌 다른 회사 갔으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노동조합을 만나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공부한 그것이 아마 이렇게 씨앗이 됐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지기는 해요. 하고 많은 공장 중에 원풍 들어간 게 정말 행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이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을 낳게 한 그 원풍 모방노조의 수행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근데 때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기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긴다. 예, 결국엔 이긴다. 그리고 비굴한 승리보단 정의로운 패배가 낫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 또 잘 먹고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살겠다고 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잘 살다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살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 상황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돈이 중심인 세상이지만 그러나 돈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야 사회가 맑아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규 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양승환 선생님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니까 뭐 제가 이게 책 보고 공부했던 거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우리 동네에 그 자랑스러운 원풍모방 노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제가 뭐 여기 우리 동네 주민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항상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이제 자신 있게 더 실감나게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그 동작구 근현대 역사 산책 이런 제목으로 책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한 달 정도 후면 나올 것 같은데 동작구 근현대사를 지역 탐방을 하며 둘러보는 그중에 이제 신대방길도 있는데 그 신대방길의 핵심이 이 원풍모방 노조 이야기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책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매개로 해서 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들은 이런 생생한 이야기도 좀 소개하면서 더 실감나게 사람들하고도 같이 탐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원풍모방 노조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좀 그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더 발전시키는 뭐 이런 부분을 이 원풍노조의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좀 계속 또 확장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좀 같이 손잡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동네 동작구가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인 원풍모방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그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앞으로도 동작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굴해서 동작구민 여러분께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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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